일단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실 때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죠. 근데 근래 특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작가님 인생 동안에 역성장을 경험했었던 건 이번이 두 번째인 거예요. IMF 외환위기. 그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역성장이었던 거예요. 인생 동안. 마이너스 성장.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그 경제 위기를 겪었고 21년 성장률을 보면 4.1%로 급반등하는데 이건 기저효과에 따른 거예요. 21년 경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21년도 좋지 못했고 그리고 22년 1%대 성장, 23년 1.4% 성장, 그리고 24년은 2.2%로 추정치를 제시했지만 이 2.1%, 2% 수준의 성장은 역시 1.4%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고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저는 중립적으로는 1.9%, 다른 몇몇 부정적 시나리오들이 가미되면 1.6%로 전망한다라고 제가 지난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함의를 말씀드릴게요. 20년 역성장했고요. 그러면 21년, 22년, 23년, 24년 평균적으로 기저효과를 좀 가감해 보면 대략 한 1.8%씩 줄곧 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략. 그러니까 1%대 성장을 이미 21년, 20년은 1%도 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2%대 성장을 유지하다가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있었지만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면 가장 쉬운 기저효과 상쇄 방법이 23년이 1.4%고 24년이 2.2%니까 이 둘을 평균하면 몇입니까? 1.8%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률을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2020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1%대로 내려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기획재정부가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경제전망이 1.8%입니다.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는 기획재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 전망조차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치부했던 그 전망조차 1%대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얘기했지만 이 1.8% 성장률 전망치에는 2024년 12월에 등장했던 비상계엄 선언 사태 그리고 무안공항 참사 이런 일들이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1.8%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다라고 해도 크게 과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조차 1%대로 전망하고 있고 그 부정적 요소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GDP 통계는 분기별 데이터거든요. 당연히 12월, 1월 데이터는 1월, 2월, 3월 1분기 GDP 데이터는 4월 말에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기 전 단계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신사임당에 나와서도 매번 낙관적인 전망이 반복되다 보니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그 말씀 드렸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예산은 국회 의결을 통과해서 예산안이 던져졌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25년 한 해 예를 들어서 350조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야. 법인세, 또 소비에 따른 뭐 부가가치세, 뭐 그 밖에도 상속 증여세,
부동산 거래세, 수많은 소득이나 세금이 들어올 텐데 그게 세입인 거예요. 근데 경제가 1.8% 성장할 거라고 전제해놨을 때의 세입과 실제적으로는 1.5% 성장률로 만약에 진입할 때의 세입은 다르겠죠. 그래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그나마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 그때의 세입은 한 350조 들어오지 않겠어? 근데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1.5% 성장밖에 안 되면 그것에 맞는 세입이 있겠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소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습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제시했던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세수 결손을 거의 예고하다시피 한 거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세수 결손이 23년에도 24년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5년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있겠다. 그러면 25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여력들을 보면 R&D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써야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써야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보존책 또 적극적으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박람회 개최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입이 걷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세수 결손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세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경기 부양책을 단행할 수가 없다. 세수 결손의 현실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이번 전망에 전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당면해 있냐면 삼성전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반도체, 이 D램 매출액 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전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D램 수출이 어둡게 전망된다가 아니라 D램의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 시장 규모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던 흐름이어서 이제 점차 성장 둔화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AI 부문의 반도체, BAI 부문의 반도체 이렇게 구분했을 때 반도체 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BAI 부문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겁니다. AI 부문의 반도체는 아직도 뜨거운 여름입니다. 없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한테만 공급을 받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빨리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통과해서 제2의 공급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퀄리티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입장.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겨울이 온 건 반도체가 아니라 D램과 같은 BAI 부문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사실 D램 시장에서는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술 격차가 축소되거나 오히려 뒤집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장악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전제하에 이제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외수도 어려운데 내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더 부정적으로 전망이 된다.